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게리 리스크 관리에 이제 나올 법한 이슈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하자라고 제가 한번 인트로를 넣었었죠. 그 첫 번째 이슈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올해 이제 많은 이슈가 사실 이제 보험회사에 물론 매년 있지만 제 생각에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거시경제 변수입니다. 그동안 사실 문제가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냐면 보험회사가 파는 요 상품 단위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암보험 약관에 대한 문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이제 그 상품을 프라이싱할 때 뭐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같은 게 나온 것도 비슷하겠죠. 뭐 사업비 선취 유치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 제가 생각나는 것들 잘 따져보면 요 상품 단위에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미시적인 영역,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로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거시경제 변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시경제 변수의 요동치는 거시경제 변수는 리스크에 지금 엄청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게리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거시경제 변수 그 중에서 현재 사실 이제 거시경제 변수는 여러 가지 있죠. 뭐 환율도 있을 거고, 뭐 기준 금리도 있을 거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 중에서 현재 얘네들을 사실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 혹은 가장 제일 뒷단에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인플레이션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왜냐하면 자, 환율이나 금리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금리는 그렇죠. 확실히 은행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뭘 보고 얘네들을 컨트롤하고 있을까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어떤 사규, 뭐 정관 이런 거를 보면 가장 처음에 거의 모든 중앙은행이 써놓는 게 물가 안정을 중앙은행의 목표로 잡아요. 중앙은행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성장이 아니라, 경제 성장이 아니라 물가 안정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제 정관에 써놓는 중앙은행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요게 가장 먼저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요걸 보고 요 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합니다. 한번 인플레이션 어떤 이슈가 오늘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이 인플레이션에 지금 어떤 이슈나 쟁점이 있는지 보고 그게 보험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제가 막 미리 뭐 모든 걸 외워놓고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천천히 저도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뭐 제가 놓치는 거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스터디하고 있는 거니까 천천히 각자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영향이 미치는 게 이제 심해지면 이때 리스크라고 우리는 부르죠. 어떤 리스크들이 존재하는가, 그거를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요 인플레이션 이슈나 거시경제 이슈는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금감원이나 여러 보험회사들이 대응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 뭐 전무한 상태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대응이 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 기사를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아래 출처에서 가져온 거고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그냥 확인했을 때 최근에 나오는 6월 30일자 기사고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뭐 미국의 긴축 기조가 본격화하면서 업황 및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CEO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금리 상승 자체는 여기서부터 일단 기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한 바를 토대로 얘기를 해보고 있어요. 채권 비중이, 일단 이 기사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의 운용자산 이익률에 긍정적이지만, 자,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래요. 운용자산 이익률에 긍정적이다. 채권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인플레이션 압력 탓에 촉발된 금리 인상인 만큼 보험 영업과 대체 투자, 주가 및 건전성 관리 측면에 문제가 생기는 점이 더 크다. 자, 여기 플러스 요인이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계리사로서 알아야 되는 건
플러스 요인이 왜 플러스고 마이너스 요인은 왜 마이너스인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요 금리 관련돼서 맨날 얘기가 나올 때 채권에 대한 얘기가 정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상승한 거를 가정해서 얘기해 보면 어떤 때는 채권이 아무튼 좋아진대요. 근데 어떤 애들은 또 나빠진대요. 요게 막 섞여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리를 안 하고 매번 기사를 읽다 보면 뭐야 좋다며, 뭐야 나쁘다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운용자산 이익률이 긍정적인데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의 어떤 평가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단점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같은 채권에 대해서 왜 그렇지? 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서 그건 천천히 한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간 다음에 해서 아무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일단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거죠. 보통 물가 상승은 경기가 좀 이제 호재일 때, 그러니까 경기가 활황일 때 많이 일어납니다. 이 수요와 공급 곡선 생각해 보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죠. 점이 여기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가 배울 때는 이제 이런 거예요. 공급이 뒤로 가버립니다. 공급에 차질이 생겨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건 동일하고, 근데 요 균형점의 X 자리가 이제 거래량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이제 동반되는 그런 형태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얘는 수요가 보통 견인한다면 얘는 공급이 견인한다. 지금의 어떤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공급 문제가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역 분쟁이나 아니면 전쟁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좀 붕괴되면서 분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어떤 원인이다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이제 사장님들이 열심히 얘기를 하고요. 금융당국의 건전성 지원 방안이 나온 이후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 요거를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 방안이 있었고 그게 왜 리스크를 줄여줬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지급 여력 비율과 관련한 불씨는 또 왜 남아있는가? 기사에서는 이런 걸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죠. 그냥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금융당국의 지원 방안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알 거예요.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LAT 뭔지는 제가 시간이 나면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LAT 얘기를 간단하게만 이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본질적으로 뭔가만 짧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아무튼 그 LAT에 잉여액이 40%, 잉여액의 40%를 매도 가능 증권, 이거 채권이죠. 채권이고 채권을 만기 보유 그리고 매도 가능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 한도 내,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 가치로 평가하잖아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평가 가치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대로 우리 실적에 반영이 돼 버려요. 그런데 그 평가 손실의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에 가산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RBC가 개선된다. 우리 RBC에 대해서 그냥 이제 나중에 더 지금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긴 할 건데 간단하게만 이걸 읽어보면, 자, RBC는 대충 딱 보면 뭐죠? 이게 가용자본이 너네 얼마 있어? 그리고 위험 대비 가용자본이 어느 정도 있어? 라고 하는 게 RBC죠. 그러니까 너네가 가진 어떤 위험을 가용자본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까? 자본과 가용자본이 조금 또 차이가 있죠. 가용자본과 이제 자본은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세븐틴이라고 부르는 회계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회계죠. 그러니까 기업 회계. 그런데 킥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감독 회계예요. 회계 둘 다 회계니까 어느 정도 회계의 기본 틀은 다 유지하는데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해석이 좀 달라지는 여지가 있다는 게 이 둘의 차이점입니다. 컨셉은 비슷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자본과 가용자본을 이제 할 때
감독 회계에서는 위험이 닥쳤을 때 너네가 가진 자본을 실질적으로 위험을 커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이게 엄청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용자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본이긴 자본인데 위험이 닥쳤을 때 당장 팔 수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관점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서, 그리고 손실 흡수성, 손실을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지 이런 성질을 반영해서 좀 분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정도도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 약간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른 이유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잘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뭐 하나하나 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거를, 정의를. 그러니까 그런 가용자본이 위험 대비 어느 정도 있나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지금 다시 돌아가게 되면 뭔가 가용자본의 새로운 것들을, 감독 회계니까 감독 기관이 이제 정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인정해 주는지.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 뭐 아무튼 해서 LAT 잉여액이라는 게 요 분자에 원래는 안 들어가는데 어떤 너네가 요 손실,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 40%, 아니죠, 요 앞에 붙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 한도 내에서는 요거를 인정해 준다는 거야. 한 40% 정도.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자, 어떤 걸 고민해야 되냐면 저 사건을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과연 LAT 잉여액이 왜 인정 가능한가? 말도 안 되는 걸 인정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손실 흡수성 뭐 이런 거 관점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영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LAT 잉여액을 가용자본으로 인정을 해줬겠죠. 말도 안 되는 걸 인정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금융당국도. 그러면 왜 인정 가능한가를 알아야 되고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과연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은 뭐길래, 어떤 성질을 갖고 있길래 그래도 요 한도 내에서는 저런 잉여액, 아무튼 이 쓸만한 재원이 있다고 치더라도 못 쓰게 할 수 있지만 쓰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 쓰게 해줬을까? 요게 약간 좀 억울한 손실이라는 거죠. 이거는 억울한 손실이기 때문에 이 억울한 손실은 조금 더 메꿀 수 있게 해주겠다. 요게 지금 포인트예요. 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은 억울한가? 요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 거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지. 자, 일단 그거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과연 인플레이션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인플레이션. 냅다 외우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 분류 체계를 잡아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류 체계를 잡아놓고 각각의 키워드들을 잘 알아두는 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서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 영향 미치는 요소를 한번 저는 이렇게 구분해 볼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구분자를 써도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편한 대로. 저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생명 혹은 이제 장기보험, 그리고 일반 손해보험, 단기보험이죠. 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나눠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어떤 영향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냐면 실제로 물가를 올리는, 그냥 인플레이션의 의미 자체, 물가 상승이라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거시경제적 변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거시경제 변수의 견인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보고 다른 거시경제 변수, 예를 들어서 금리나 환율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할 건지를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 트리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손해보험 영역에서는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의 의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거시경제 변수로는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생명 장기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본인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냐? 그냥 계약자가, 가입자라고 할게요. 가입자가 좀 가입 금액이 부족하게 느낄 수 있어요. 부족해. 왜 그러냐면 예전에 내가 암에 걸렸을 때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는 1,000만 원으로 암에 걸린 상태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하겠죠? 가입 금액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죠. 더 비싼 가입 금액을 이제 가입 금액의 보험을 가입하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요거는 큰 리스크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입 금액을 증액시킨다는 건 위험률이 혹은 우리 요율이, 보험 요율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그냥 이제 추가 보험료가 되죠. 물론 리스크 아예 X라고 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아예 X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입 금액 자체가 늘어난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의 어떤 보험 가입 금액의 그 우리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이라고 하는 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좀 단체로 뭐 사망을 하거나 혹은 어떤 보험금 지급 사유가 크게 발생했을 때 가입 금액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전보다 더 큰 어떤 익스포저가 우리에게 보험회사에 주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 면에서도 좀 상승은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추가 보험료를 받는 상태에서 뭐 상승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게 엄청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암보험 가입해 있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게 부족해 라고 느끼고 실제로 증액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실제로 증액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의심되는 저성장 사회 혹은 이제 침체되는 이제 경제 환경에서는 가계가 보통 보험료 지출을 늘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 겁니다. 자, 생명장기 쪽에서 제가 중요하게 따지고 싶은 건 요거예요. 거시경제 변수의 견인차 역할로서 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 인플레이션은 일단 물가가 상승하는 게 기본이죠. 다시 쓰진 않을게요. 요것 때문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혹은 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이전에 이거는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고 이미 시장은 선반영해요. 금리 인상을. 그게 어디에 드러나죠? 국채 금리 혹은 그 외 다른 시장 뭐 시장에 있는 채권 금리가 일제히 상승을 합니다. 막 미친듯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요게 아까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가지 현상으로 우리는 요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저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고 싶냐면 BS 이슈와 PL 이슈로 구분을 하고 싶은데, BS는 지금 우리 재무 상태죠.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자본, 그리고 부채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요거는 손익 상태예요. 손익은 이제 사실 이제 약간 이거는 현재, 그리고 이거는 미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재무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손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 기사에서 자, 채권의 이제 금리가 채권 투자 수익률이 상승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이슈입니다. 우리가 미래 이제 지금 당장부터 금리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또 투자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한 번 투자를 해놓고 그걸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 이게 막 이렇게 리볼빙 하죠.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할 겁니다. 앞에 거 좀 돈 끝내고 뒤에 거 다시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이번에 금리가 올랐으면 지금 당장 투자하는 거는 또 높은 채권 금리 상태에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당연히 좋죠. 그대로 수익률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 재무 상태 여기서 발생합니다.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리스크. 왜냐면 우리 리스크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미래의 일인데, 그리고 이거는 손익에 대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지, 그 보험회사가. 자, 손익은 뭐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돈을 잘 못 벌기 시작하면 단기 순이익 떨어지면 주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이 회사가 존속할 수 있냐, 뭐 요런 이슈, 리스크의 이슈에 있어서는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자, 재무 상태 현재 우리가 이미
투자한 채권이 있을 거예요. 이미 투자한 채권. 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항상 자, 금리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맨날 같은 현상, 같은 금리 움직임에 두 가지 상반된 얘기가 동시에 나와요. 좋다와 나쁘다가.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는 앞으로 투자할 거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미 투자한 채권에 대한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투자할 건 좋은데 자, 이미 투자한 채권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금융이라는 거는 금융상품의 평가라는 금융자산이라고 할게요. 금융자산의 평가는 상대적입니다. 우리 채권 맨 처음에 발행할 때 당연히 이거 V 열심히 V제곱, V세제곱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가치 맞춰서 하겠죠. 우리 그거를 맨날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회계에서도 공부하고 금융공학 같은 거 할 때도 그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T는 0 시점에서는 채권은 당연히 평등한 공정가치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T가 이제 0보다 커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내가 발행했던 요 채권보다 더 좋은 조건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면 현재 이미 투자한, 이미 만들어진 요 채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거를 어떤 뭐 수식으로 또 표현하면 V가 뭐 높아지게 되니까 뭐 할인율이 더 세져가지고 뭐 채권의 현재 가치가 작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냥 우리 정성적으로 얘기해보면 어떤 금융 자산의 평가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조건이 현재의 조건보다 더 좋아지면 현재의 금융 자산은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미 투자한 채권은 그래서 가치가 하락해요. 언제? 금리 인상기에. 앞으로 더 좋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이미 투자한 채권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래서 이게 기사가 사실 이제 잘 쓰시는 분들은 이걸 명확히 구분해 주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항상 평가액이라고 얘기해요. 평가액. 아까 채권 평가액이라고 했죠. 얘는 채권의 어떤 미래 수익이에요. 수익은 높아지지만 기채권의 평가액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그러면 자, 이 재무 상태 여기가 박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차대조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내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채권의 가치가 아니죠. 자산 쪽에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쭉 이제 가게 되면 RBC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쪼그라들어요. 여기 쪼그라들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게 둘이 맞아야 되니까 이게 동일해야 되죠. 우리 배웠던 게 자본, 부채 더하면 얘랑 맞아야 돼요. 여기도 뭔가가 쪼그라들어야 돼요. 이거 뭐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부채가 쪼그라들어 버리면 부채가 얘랑 똑같이 쪼그라들어 버리면 오케이, 자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본만 지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부채가 쪼그라드는 게 얘가 쪼그라드는 것보다 작아져 버리면 그럼 뭐가 맞춰줘야 돼요? 자본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가용자본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기사에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자, 가용자본에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금리 인상이. 이거를 그대로 요 멘트 그대로 외우지 말고 왜 부정적인가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요게 부정적인 이유는 자, 채권은 자산 사이드에 있어요. 우리가 산 거예요. 보유한 거. 근데 이 채권 자산 사이드에 있는 녀석이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가치가 평가 가치가 떨어지죠.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상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부채 사이드에 있는 것도 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험 계약입니다. 보험 계약 부채. 여러분이 보험 수리학에서 열심히 산출하는 준비금 TV 같은 애들, 혹은 미경과 보험료 같은 애들, 그 외에 여러 가지 준비금이 있죠. 그 준비금, 요 보험계약 부채도 가치가 떨어지는데 얘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자산에서 떨어지도록 메꿔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요게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요거 뭘 배웠죠? 채권에서. 그래서
자산과 부채가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이제 받는데 요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듀레이션을 매칭시키죠. 듀레이션은 가중평균 만기, 어떤 가치를 반영한 만기예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이 동일하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금리의 영향 따위는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자산의 듀레이션이 더 길다. 듀레이션이 더 길다는 건 만기가 길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은 이런 채권형 상품의 가치를 아까 떨어뜨린다고 했죠. 자산의 듀레이션이 더 길다 하면 자산이 더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싶어요. 근데 우리 뭔가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 보험 계약만큼 듀레이션이 긴 상품이 없어요. 보험 계약의 듀레이션은 엄청나게 깁니다. 왜냐면 우리 뭐 100세 만기 뭐 이런 것도 쉽게 팔고 아니면 그냥 종신보험 이런 거 팔아버리잖아요. 당연히 국채 이런 거 해봐야 뭐 10년물, 20년물, 30년물 아무리 있어도 보험 계약만큼 듀레이션이 길 수는 없어요. 평생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금리 인상, 금리 인상에 따라서 누가 가치가 더 많이 하락할까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이 있는 부채 사이드의 가치가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부채가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자본 입장에선 자본이 빠질 필요가 없죠. 가용자본이 줄어들어서 위험해질 이유가 없는데 지금 가용자본이 줄어든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이거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현행 RBC 제도의 단점이 있습니다. 혹은 현행 RBC뿐만이 아니라 얘랑 매핑이 되어 있는 게 지금의 회계제도죠. 17 이전. 자, RBC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어떤 회계제도, 17 이전의 4라는 회계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 보험 부채는 원가 평가를 해요. 원가 평가를 한다는 게 무슨 소린가? 금리가 변하면 원래 시가평가를 하면 금리 변화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요 평가액으로 움직여요. 공정가치로. 근데 금리 변화에 따라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원가라는 건 최초 금리 그대로 계속 평가한다는 거예요. 최초에 있었던 금리 그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요 부채라는 녀석, 보험계약 부채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요거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냥 안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산은 시가평가예요. 왜냐면 자산은 IFRS 다른 이제 9, 그러니까 자산의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걔는 이미 시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시가인데 얘는 원가예요. 시가 원가? 이게 너무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냥 얘는 현재 금리로 평가하고 얘는 과거 금리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자산은 줄어들어 버렸는데 부채는 그대로 있어요.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용자본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니 근데 그럼 금리가 반대로 인하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최근에 엄청 떨어졌었죠. 이거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긴 하지만 그 바로 직전 1년 전만 해도 완전 초저금리였어요. 왜냐하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초저금리 상태에서는 그럼 반대 이슈가 벌어졌습니까? 네. 그때는 보험회사가 가만히 있었는데요. 요 채권 평가액이 그때는 금리가 낮아져 버리니까 이게 반대로 상승해요. 지금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과거에 발행했던 채권의 금리보다 더 낮기 때문에 과거에 발행했던 채권이 마치 고금리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평가액 자산 사이드에 엄청난 이제 이익이 됐고, 그런데 문제는 보험 계약 쪽은 어때요? 이때도 그냥 스테이.
그러면 어때요? 요 자산 사이드에서 불어나 버린 게 그대로 이제 평가 이익으로 들어가 버리죠. 기타 포괄손익 쪽으로 쫙쫙.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져서 그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보험회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RBC가 엄청 좋았어요. 300% 이런 거 가볍게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요런 상황이에요. 금리에 따라서 채권과 그리고 보험계약 부채 사이의 관계. 정리 한 번만 해서 말씀드리면 채권은 금리에 따라서 평가액이 바뀝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은 현행 회계 규정상 평가액을 바꾸지 않는 원가법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그 자산 사이드에서 평가액이 바뀌는 그거 그대로 가용자본의 평가액이 움직여 버리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RBC 비율이 채권 금리가 낮을 때는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또 엄청나게 낮아져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요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니 그냥 금리가 바뀌었을 뿐인데 보험회사는 그냥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바뀌어가지고 RBC 비율이 막 오락가락합니다. RBC도 나름 재무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나 재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외생 변수에 의해서 너무 널뛰기를 해요. 이런 거는 별로 올바른 회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세븐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보험 부채를 원가 평가하고 있으니까 얘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볼게요. 지금 금리 인상기에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인상됐어요. 세븐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세븐틴이랑 킥스, 요거에 맞춘 게 킥스니까 킥스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자산 어딨죠? 자산의 가치 떨어지겠죠. 우리가 투자한 채권의 가치 떨어져요. 그런데 부채, 보험계약 부채의 크기도 떨어져요. 리프라이싱 하면 되죠. 우리 보험소리학에서 했던 거 V 바꿔서 리프라이싱 해보면 TV 작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계약 부채가 떨어져요. 그런데 아까 무슨 얘기했죠 제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 듀레이션이 누가 더 길어, 요게 서로의 줄다리기의 끝을 결정해요. 보험계약의 듀레이션이 훨씬 더 깁니다. 되게. 자,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떨어져요? 부채가 더 먼저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떨어지는 것보다 부채가 떨어지는 게 더 크니까 되게 가용자본에서는 유리한 결과가 나오겠죠. 요때 요 부채가 아예 안 변하는 것처럼 유리한 변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듀레이션이 더 기니까 유리한 변화일 거예요. 금리 인상은 RBC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킥스가 들어오면 바뀔 겁니다. 듀레이션을 따져서 정확하게. 그럼 자,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 생명장기, 지금 우리 아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생명장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야, 이거 세븐틴 들어오고 킥스 들어오면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우리 RBC에 유리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일인데, 정상적인 올바른 변화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현행 RBC, 현행 회계제도 하에서 약간 미스매치가 있어서 RBC 비율이 마구 떨어지고 있다. 이거 어차피 제도만 바뀌면 원래대로 돌아올 건데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RBC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원래 RBC가 한 15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면 금감원에서 이제 압박을 넣죠. 그런 것들도 이제 리관 텍스트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압박을 넣는데 아니 이거 압박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요 제도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RBC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때는 그냥 이제 좋다고 광고를 했어요. 우리 건전성 진짜 좋아. 뭐 좋을 때는 그냥 받아 먹었겠죠. 그런데 일단 뭐 그때는 그때고 지금 당장 요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요거는 우리 문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금감원에서도 받아들였어요. 어느 정도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럴듯한 이슈죠. 금감원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채권의 평가 손실에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을 추가 인정해줬어요.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해결이 됐죠. 왜 채권 평가 손실은
메꿀 수 있도록 해줬는가? 왜 이게 억울한 손실인가?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이래서 억울한 손실이었습니다. 지금 이따가 이제 LAT 좀 더 얘기하면서 왜 그러면 LAT는 그거를 메꿀 수 있는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지금 간단히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LAT는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 TV 혹은 미경과 보험료, 그러니까 여러 보험계약 부채가 있어요. 이 보험계약 부채가 있는데 현행 회계제도 하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 했죠? 원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얘네를 맨 처음에 그냥 우리 산출 시점, 상품을 판매하는 그 시점에 한번 평가를 해놓고 안 바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거나 하면 요 부채들은 어때야 돼요? 더 작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세븐틴을 하면 요 금리 변화에 따라서 부채가 실시간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건데 현행 회계제도 하에서는 저거를 아예 재평가를 안 해요. 그런데 재평가를 안 하는 거에서 이렇게 재평가를 실시간으로 하는 체계, 세븐틴 체계로 확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금리 수준이 어떤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금리가 예를 들어 낮다고 쳐요. 지금은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과거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왔어요. 금리가 낮은 상태인데 여기서 여기로 빡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에 부채가 너무나 커집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이것 때문에 덜덜 떨었어요. 부채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가 커져버리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에 또 반대의 일이 벌어지죠. 여기 부채가 너무나 커지게 되면 얘가 쪼그라들어야겠죠. 그래서 가용자본이 쪼그라들고 그러면 또 킥스 비율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을 발행해서 가용자본을 충원하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서 가용자본을 충원하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문제는 한 번에 넘어가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우리 실시간으로는 좀 바로 들어가긴 그렇고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너네 6개월에 한 번씩 현행 가정이라면 대표적으로 금리겠죠. 현행 금리로 너네 가지고 있는 보험계약 부채를 한번 재평가해봐. 보험수리약 리프라이싱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했는데 부채가 너무 커서 지금 너네가 쌓고 있는 TV 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보험금들을 다 지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 더 싸. 한 방에 가는 것보다는 여러 대 천천히 맞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LAT입니다. 그래서 매번 보험사들이 6개월마다 재평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족하면 더 쌓아요. 근데 반대로 남을 수도 있죠. 언제? 금리가 쉬워요.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계약 부채 줄어드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V제곱 막 이렇게 열심히 해놨던 게 요게 V가 이제 더 세져 버리니까 더 작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좀만 덜 있어도 이거 다 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지금 이만큼 쌓고 있었는데 지금 상태로 재평가해보니까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야? 이거 남았는데요? 이거 괜히 쌓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다시 금리가 또 낮아지게 되면 이거보다 더 늘어나 버릴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여 버리니까 계속 이런 이슈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나 괜히 쌓았네? 그럼 요거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실제 현행 가정에 이걸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현행 회계제도 하에서는 지금 요런 어떤 이슈들이 막 발생해요. 금리가 상승하고 혹은 반대로 이제 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RBC 비율이 널뛰어요. 그런데 세븐틴 하에서는 그게 물론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변화는 하겠지만 적어도 듀레이션의 차이를 잘 고려해서 누구의 듀레이션이 더 큰가, 누구의 규모가 더 큰가를 고려해서 서로 상계 처리하면서 그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사이를 그냥 메꿔주기 위해서 금감원이 어떤 것들을 허용해줬냐면, 자, 너네 6개월마다 지금 재평가하는 거 있지? 요게 얘라 얘 이제 사이쯤에 있는 거죠. 실시간 아예 안 하고 한 6개월마다. 요 6개월마다 하는 거에 맞춰서 요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6개월 간격으로 듀레이션 평가를 한 어떤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물론 자산은 계속 시가로 움직이고 있지만 부채는 그래도
6개월 단위로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6개월 단위로. 그러면서 이따 한번 제가 이게 복사도 해놓긴 했는데 규정 보면 요 6개월 단위를 3개월 단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단위로는 매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용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LAT가 거기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LAT는 그럼 뭐냐? 쉽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지금 다시 프라이싱 했을 때, 리프라이싱 했을 때 아이고 남는 돈이 있어요. 그걸 쓰자는 겁니다. 어차피 남을 거니까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그걸 허용해 준 거고요. 지금 생명장기 쪽 이슈하다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 생명장기 쪽에서 사실 우리나라 보험은 생명장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길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시경제 변수의 견인차 역할로서 금리가 올라가는 역할을 인플레이션이 이제 담당을 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채권이 움직여서 그리고 가용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RBC가 그렇게 움직이고 거기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 금감원은 왜 LAT를 인정해줬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도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반 손해보험은 이제 그럼 짧게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차피 거시경제 변수로서의 역할은 그러니까 영향은 똑같아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굴러갔을 때, 자 정상적으로 여기 현행 말고 세븐틴 구조로 굴러갔을 때, 자 여기는 보험계약 부채가 작아요. 보험계약 부채가 작다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듀레이션이 짧아요. 왜냐? 여기 일반 손해보험은 화재보험, 해상보험 같은 거 1년짜리 보험이에요. 1년짜리니까 지금 생명장기는 종신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얘 듀레이션이 훨씬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계약 부채의 시가평가 요 부채가 따라가는 게 애초에 없어요.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산 혼자 열심히 움직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븐틴으로 갔을 때도 요 어떤 보험계약의 부채가 막 이 자산과 매핑돼서 듀레이션이 더 길고 막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대죠. 생명장기 쪽은 진짜 제대로 하면 듀레이션이 누가 더 길어요? 부채가 더 길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 손해보험은 제대로 하면 듀레이션이 누가 더 길어요? 자산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부채가 작아진다고 했죠. 금리가 인상되면 V가 이제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힘이 세지니까 부채가 작아지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작아진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채권의 평가액이 아무튼 작아지는데 얘는 부채 쪽 사이드가 더 크게 줄어들고 얘는 자산 쪽 사이드가 더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죠. 제대로 하면.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손해보험 쪽은 크게 그래서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요. 생명장기 쪽에서 맞춰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손해보험은 어떤 또 이슈가 있냐면 요 물가 상승 자체가 주는 이슈가 있어요. 아까 생명장기는 그냥 가입자가 가입 금액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가입 금액 늘린다, 익스포저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큰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했죠. 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는 보통 보상을 할 때 실손 보상을 하죠. 손해보험의 특징이 화재 나면 다시 원래 책상 잃어버렸으면 책상을 사주는 게 원칙이에요. 되게 보상 원칙이 실손입니다. 근데 다시 사주려고 하니까 더 비싸졌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요율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과거의 보험료율이 현재의 어떤 클레임, 그러니까 지급액, 보험금 지급액을 쫓아가지 못할 어떤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죠. 보험금 많이 나가니까. 그냥 이제 요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PL 쪽 이슈인 거예요. 손해보험사들의 약간 수익성, 일반 손해보험 쪽에서 수익성이 조금 나빠질 수가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나라에서 중요하진 않은 게 일반 손해보험 영역이 크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엄청 작아요. 보통 이제 생명보험사는 당연히 이런 영역이 없고 손해보험사의 일장자라고 부르는데 일반, 장기, 자동차 이렇게 불러요. 당연히 장기 자동차가 엄청나게 큰 매출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반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자동차도 듀레이션으로 따지면 약간 일반 쪽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둘이 합쳐봤자 이 장기에서 발생하는 이슈보다는 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이슈를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동차 쪽으로 나오면 요것도 좀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뭐 매년 요율 막 뭐 인상한다 인하한다 이러고 있지만 지금 물가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같은 자동차 사고가 나도 그거 보상해 주는데 보험금이 더 크게 지출될 수 있어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엄청 크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요거는 PL 쪽 이슈라서 그래요. 그냥 돈을 못 버는 것뿐이지 회사가 망하는 그런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그거를 따지는 거지 돈을 좀 못 번다? 그걸 따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 상태 쪽을 중요하게 따져달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미 다 얘기하기는 했는데 감독 규정 시행사 측 한 번씩은 요거 읽어볼 필요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여기에 지금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이렇게 된다고 한 걸 제가 발췌해 온 건데 감독 규정 요 어떻게 해서 감독 원장이 정하는 금액이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요게 회계상 채권 평가액이 여기로 들어가죠.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짚어드리면 보험회사는 회계 처리를 할 때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은 시가, 아까 시가 평가한다는 거였고 얘는 원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기 보유 증권으로 했으면 요게 이렇게 금리에 따라서 막 흔들릴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요거를 선택한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RBC에 요게 아주 유리합니다. 알아서 막 300%가 나오고 있었어요.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바꿔놓은 거죠. 왜냐면 17 들어갈 때 이제 킥스가 도입되면서 요 RBC 비율 지금 현행 RBC가 엄청 비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미리미리 많이 올려놓는 척을 하고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많이 바꿔놨는데 그러다가 역풍을 맞은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근데 문제는 요거를 그러면 매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다시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요거 재평가, 재분류라고 할게요. 재분류하는 이렇게 너무 막 왔다 갔다 하면 거의 분식회계죠. 자기 입맛에 맞춰서 뭐 회계가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표인데 자기 입맛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해버릴 수 있으면 금리가 인하될 때는 뭐 일로 갔다가 인상되면 절로 갔다가 해버리면 회계 정보 이용하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회계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재분류는 3년을 제한해요. 3년 주기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바꿔놨는데 이 지금 주기가 돌아오기 전에 금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왔으면 3년이 되고 바꾸면 되는데 내려갔다가 빡 올라온 거예요. 완전 지금 그렇게 해서 이런 이슈가 발생했다 정도만 하나 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평가 이제 이익이든 손실이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이제 인식되는 건데 요게 평가 손실이 있는 경우 언제 있을까요?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매도 가능 채권의 평가 손실을 한도로 왜 요거를 한도로 인정해 주는 게 가능했냐? 요게 억울해서 라고 했죠. 왜 억울하냐? 보험 부채도 이거 마찬가지로 듀레이션이 더 기니까 보험 부채가 따라가서 시가법으로 평가가 됐으면 이런 얘가 좀 평가 손실이 있더라도 보험 부채가 더 많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슈가 없었던 건데 그거를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현행 회계규제 하에서 플러스 곧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1년 뒤면 바로 그냥 이제 킥스로 돌아가고 할 텐데 그때는 발생하지 않을 이슈를 당장의 이슈 때문에 지금 뭐 경기도 안 좋은데 부채를 추가 적립하게 되면 자 부채가 늘어나는 건 BS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건 비용 처리가 되죠. 비용은 수익을 악화시킵니다. 그대로 깎아먹어요. 보험회사의 수익이 안 좋아져요. 억울하게. 이거 잠깐만 넘기면 할 필요 없는 건데 당장 그냥 수익을 깎아먹기 때문에 그거 너무 억울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떤 걸 가져다가 거기다 끌어 쓸 수 있냐? 평가 대상 책임준비금에서 현행 추쟁, 지금의 가정, 대표적으로 지금의 금리겠죠. 혹은 그 장기보험에서 보험료 적립금 TV 평가할 때는 금리가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요. 미경과 보험료도 부채예요. 보험회사의 부채. 보험회사 부채도 텍스트 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제가 아마 예전에 한 번은 녹화를 했던 것 같은데 자 미경과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손해율도 따집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음에 보험료 100 이렇게 받았는데
한 50쯤 경과를 40쯤 경과를 했어요. 근데 요 40에서 손해율이 80% 나왔어요. 그러면 요 80%가 뒤에 60에서도 80% 손해율 나오지 않을까? 그럼 20%는 남겠죠. 그게 얼마예요? 12. 야, 이거 뒤에서 12는 남겠다. 그것도 이렇게 끌어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미경과는 이런 식으로 과거 손해율을 따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과거에 우리가 쌓아놨던 준비금에서 현행 어떤 가정 여러 가지가 있고 뭐 금리도 있을 수 있고 손해율도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정에 따라서 재평가를 해봤는데 그 평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지금 얘처럼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10이 남고 TV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TV 원래 쌓아놨던 걸 프라임이라고 하면 TV 프라임 마이너스 TV 하게 되면 요 뭔가 남아있겠죠. 이런 것들을 약간 영끌해가지고 요 영끌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값을, 그러니까 전부 다 쓰긴 좀 그렇고, 왜냐면 이것도 다 지금 리프라이싱 하는 거죠. 가정을 언제 또 가정이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다 쌓기는 좀 그렇고 40%에 해당하는 값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거고. 자, 이제 40%에 해당하는 값 뭐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이 따로 혼자 생각해 볼 만한 거는 보험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본인들의 어떤 가정 그리고 과거 손해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좋은 회사들이 요거의 이익을 많이 볼 겁니다. 40%만 인정해주고, 암튼 이 LAT가 재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죠. 반기말에서 분기말로 대신 좀 더 자주 하자. 지금 너무 금리도 빨리 움직이고 너네도 이거 재평가 하려면 빨리빨리 따라가는 게 좋으니까. 어차피 17으로 가면 분기고 반기고 다 필요 없고 거의 실시간으로 동작할 테니까 17 연착용을 위한 거라면 이거는 짧게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 준비금, 요거는 좀 다른 이슈인데, 그러니까 다른 이슈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요게 개정되기 이전, 근데 이것도 나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을 건데 이전에 그러니까 추가된 어떤 준비금이에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워낙 지금 경기가 오락가락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만들어진 건데, 최근에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정에 따라서, 금리에 따라서 PL 쪽 이슈가 엄청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L 쪽 이슈도 죄송합니다. PL 쪽 이슈라고 할 필요 없네요. 그냥 BS 쪽 이슈가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갑자기 부채가, 요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이거 구분해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금리 인하기에 이런 게 터졌어요. 금리가 인하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얘네가 보험 부채가 엄청 커지죠. 엄청 커지니까 요거는 그대로 이제 어떤 손실로, 부채를 추가 적립하는 건 손실로 기록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져요? 금리는 지금 요동치고 있어. 이게 지금 가장 커요. 거시경제 변수는 원래 요동치면 안 돼요. 거시경제 변수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뭔가 일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동을 쳐버리기 때문에 손실이 요동쳐요. 손실 날 수 있는데 문제는 손실이 너무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뭐 작년엔 실적이 엄청 좋았다가, 금융회사들 요즘 기사 보면 막 실적이 엄청 좋았다가 갑자기 확 꼬꾸라졌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건데, 그게 바깥의 변수에 의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니까 그거를 완충하자는 거죠. 뭐 생각하면 되냐면 대손충당금 생각하면 돼요.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받지 못하면 그거를 채권을 상각해야 되죠. 채권 가지고 있던 자산을 상각하면서 그게 비용 처리되고 손실로 인식이 돼요. 근데 채권을 너무 크게 가지고 있는 이제 보험회사 말고 그냥 이제 은행 같은 데 보면 상각되는 채권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런 상각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마다 상각을 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했을 때, 요 손실이 너무 오락가락해요. 누가 안 갚았네 갚았네, 돈 많이 빌렸던 사람이 안 갚았네 갚았네 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회계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계속 회계는 정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수익이 막 왜 그런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무슨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 좋을 때 깎아서 쌓아놔. 그리고 안 좋을 때 그걸 먼저 써.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을 때는 좀 깎여요. 이렇게 여긴 좀 깎이고, 여기다 그리면 여긴 좀 깎이겠지만 요 밑으로 꺼지는 데도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익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죠.
요 대손 충당금의 개념을 보험회사에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 좋을 때, 돈 많이 남을 때 재무건전성 준비금을 쌓아둬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당기순이익 안에서 준비금을 뭔가 쌓는 거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일단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 그냥 이거랑 비슷하면 배당을 좀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요. 배당을 제한해놓고 그 아껴놓은 거를 나중에 위험할 때 써달라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은행에도 요 당시에 비슷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작년에 은행에 배당을 많이 제한을 했었습니다. 배당을 해놨다가 나중에 반대로 안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실적이 확 요동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돈 많이 벌었으면 야 좋으니까 좀 쌓아, 대신 나중에 너네 안 좋을 때 그거 먼저 털어. 그러면 너네 원래 이렇게 막 거시경제 변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너네 실적이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요거를 쌓은 겁니다. 요것도 한번 그 규정에 본인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건전성 적립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도 쭉 해서 목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금액에서 이거 LAT 얘기하는 거죠. 2020년 말 기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금액 2020년에 했던 거, 이게 워낙 급격하게 이때 당시에 막 기준금리나 어떤 시장금리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을 그냥 정한 거예요. 그 뒤에 요동치는 거 그냥 무시하고 요거랑 평가 대상 책임준비금, 요건 진짜 이제 원래 LAT에서 나온 그 적립액, 그러니까 원래 LAT에서 해야 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채? 그냥 쌓아야 되는, 지금 당장 현행 가정으로 평가한 부채, 요거 그냥 현행 가정이라고 할게요. 현행 가정이랑 2020년 가정 기준으로 그 중에 더 큰 것보다 너네가 가지고 있는 요거 LAT에 쓸 수 있는 부채, 너네가 지금 적립하고 있는 게 요거 두 개 중에 큰 것보다 남으면 아무튼 일단 일단 쌓고 나중에 큰일 터지면 이거부터 털어. 그래야 너네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이슈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디테일한 면에서 하나 딱 잡아서 뭐 LAT는 어떤 거다 이런 거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다른 시간에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감사합니다.